네,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1심 판결 배경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강욱 의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사건 내용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최강욱 의원이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 내용은 이제 최강욱 의원이 2020년에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 글의 내용에는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네. 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SNS 서비스에 올렸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 검찰의 논리는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에다가 올렸고, 그로 인해서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이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6단독에서 판결 선고를 했는데, 네. 이 사실이 허위인 거는 맞지만 어떤 비방 목적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법적 배경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 네. 그다음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훼손한 자, 이것은 이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이것은 거짓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돼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고,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한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거든요. 이거는 얼핏 보면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비슷해 보이는데 네.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비방 목적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비방 목적이 하나 추가된 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하면 이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되고,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가중처벌돼서 사실을 적어서 이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네. 그다음에 허위의 사실, 거짓 사실을 적시해 그 정보통신망에 올려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는데, 그러면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고, 네. 그것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최강욱 의원한테 그 채널A 이모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최 의원 측에서는 검찰이 부당한 의도를 갖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검찰이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공소 제기했다라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법원은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그 SNS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이 결과적으로 사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최강욱 의원 측은 뭐라고 변명을 했냐, 이제 항변을 했냐면 본인이 제보를 받은 것이고 제보받은 내용에 토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글을 올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견해 표명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일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치적인 비판 성명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보통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올릴 당시를 놓고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우리 보통 언론에서도
열심히 취재해서 기사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오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자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취재의 근거가 있었고 그러한 취재원 또는 근거에 기반해서 기사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면 그것은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취지로 법원에서는 이제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내용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채널A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사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얘긴데요.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무려 138회나 스토킹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고 지금 하단에도 나오는데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138회에 걸쳐서 연락을 한 것. 이것은 지금 작년 10월에 통과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전형적인 이제 해당이 되는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연락을 통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거고 실제로 그 138회라는 것이 불과 17일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17일간 138회면은 정말로 쉴 새 없이 계속 연락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전화, 문자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괴롭힘 행위를 했고 심지어는 그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을 해서 네. 뭐 딸 간수나 잘하라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은 간수자라라는 게 결국은 조심하라, 그 협박성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피해 여성의 모친까지도 협박을 한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인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스토킹 범죄가 계속 우리 사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 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말라 이런 통보를 받은 건데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사과를 하겠다 하면서 연락을 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잠정 조치라는 게 보면은 경찰에서 한 거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다루어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런 잠정 조치 권한조차도 없었어요. 그 수사기관 경찰한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을 다뤘었냐면 보통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 오고 무섭고 이러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피해자들한테 설명해줬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는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민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해주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네.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형사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나올 때까지 공백이 생겨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가해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어떠한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전성이 있고 실제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신고되면 수사기관에서 바로 판단을 해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그게 피해자의 거주지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마시오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 조치. 다시 말해서 통신을 통해서 연락하지 마라. 네. 이런 것들을 수사 단계에서 바로 할 수 있게 우리 제도가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잠정 조치를 위반했을 때 법원에서 이것을 중하게 받아주진 별로 않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고 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정 조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정 조치를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잠정 조치라는 거는 그 가해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접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접근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상시 보호하는 어떤 그런 그 보호관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것이어서 네. 그러면은 이 잠정 조치를 지키게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 조치를 위반했을 때 훨씬 더 가중처벌하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실에는 그런 것이 좀 마땅치가 않고 실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잠정 조치도 위반하고 계속 그렇게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또는 100여 회가 넘게 연락을 한 이 가해자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이렇게 하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세요. 그러니까 10개월은 받아주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감옥에 안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피고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해자를 괴롭혀 놓고도 감옥 근처에도 가지 않는, 네. 다시 말해서 대단히 좀 불합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법원에서 내린 이 선고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마땅하다 이렇게 보세요? 마땅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일단은 솜방망이 쳐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법원이나 이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지적도 어찌 보면은 대단히 단순하고 표피적인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금 뭐 170 몇 회 연락을 하고 어찌 보면은 정상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가해자도 또 봤을 때. 네. 그럼 이런 사람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러면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안 주고 실형을 살리면 8개월 후에 나와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네. 저지를까요?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물론 말은 하지만 그 법의 어떤 다른 범죄와의 형평상 이 사람들 뭐 무기징역을 살릴 수도 없고 네. 결국은 엄벌주의로 갔을 때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피해자에 대해서 방금 나왔던 이런 잠정 조치 명령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 그러한 잠정 조치 명령 위반을 하나의 별도의 죄로 도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잠정 조치 한 번 위반할 때마다 죄가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법원에서도 이것을 가중처벌할 명분이 더 생기고 그런 식으로 잠정 조치를 계속 위반할 때마다 죄가 늘어나는, 다시 말해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지금 최근에 신당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지 않습니까? 예. 가해자가. 그런 것도 못하게 해야죠.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피해자의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네.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피해자를 보다 아주 중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하고, 그러한 보호 조치를 가해자가 위반을 하면 위반행위 한 건당 하나의 별도의 죄가 계속 성립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좀 궁극적인 좀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거 하려면 결국은 국회 법사위가 신속하게 법을 논의를 해서 좀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벌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잠정 조치도 위반해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얘기를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근데 8개월 뒤에 이 사람이 나왔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도 계속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가해자랑 피해자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듭 네.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분리 조치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떠한 그런 피해자에 대한 그 보호,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잠정 조치를 위반을 했을 때 그것이 별도의 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은 국회에서 꼭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예산 문제.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 네. 또는 가해자에 대한 뭐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보면 우리가 환경 부담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회에 불필요한 공해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 공해를 이제 제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보통은 그런 공해를 유발하는 측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요. 환경 부담금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개발 부담금처럼 이런 것도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어떤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나 네. 이러한 예산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가해자들 있잖아요. 스토킹 범죄를 자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가해자들이 잠정 조치를 위반할 때 위반 행위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178회나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잠정 조치, 보호 조치를 두고 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은 그런 스토킹 범죄자들 네. 또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보호될 수 있게 범죄가 저질러진 후에 세게 처벌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가해자에게 시정이 내려진 경우를 살펴봤을 때 판결 6건 중에 1건에 불과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게 가해자의 관대한 판사 인식이다, 인식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그 법원에 가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가해자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스토킹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피해자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거 일반론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 재판은 또 피고인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럼 판사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만 놓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이 있고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재판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각종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선처해달라는 변호인과 피고인 측의 의견이 전달되고 그러면 판사가 어떤 저울질을 해서 적절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의 어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판사 개인들한테 맡겨놓고 엄하게 처벌해라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요. 어떤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피해자 이제 스토킹 관련해서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를 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정부가 가상통화 공개, 그러니까 ICO를 금지하고 나섰는데 헌재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우선은 헌법소원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국가기관이 공권력,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권한이 바로 공권력이잖아요. 네. 이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개인이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할 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이 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을 구제해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헌법 소원입니다. 네, 정부의 IOC 금지가 헌법 소원에 가게 된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네, 이제 ICO라는 것이 뭔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IPO, 그러니까 기업을 공개한다라는 것을 네. IPO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말로는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처음에 설립되면은 이제 주주들끼리 자기들끼리 출자를 해서 회사를 하다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공개하고 유가증권 시간에 공개하고 그리고 주주로부터 돈을 모집하는 거 이것을 IPO라고 하는데 코인도 우리가 이제 그 가상화폐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가상화폐도 이제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가상화폐소에서 실제로 그 공중에 공개를 하고 이들로부터 자유롭게 사고 팔기 위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상장하는 것 그것을 이제 ICO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사고 파는 것처럼 코인을 지금 사고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017년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ICO를 못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이냐. 이것은 기업의 어떤 활동, 재산권 침해, 영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정부 방침을 밝히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권투로 치면 링에 올라가서 싸우면은 패소하는 거고요. 링에 올라가기도 전에 지면은 각하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링에 올라가서 다시 말해서 재판소에서 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이것은 네. 청구의 어떤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한 게 아니다. 현재는 정보 제공 행위이다. 이렇게 본 건데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는 ICO 금지 방침이 나온 뒤에 이 정부나 국회가 후속 행정 조치나 입법을 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이것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헌재에서는 뭐 추가적인 어떤 입법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을 보통 이제 입법의 불비라고 하고 또는 입법의 부작위라고 또 하는데 이게 아주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시험 보면서도 헌법을 열심히 공부할 때 기억이 나는데 입법을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입법을 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부작위라고 하고 보통 정부 기관이 뭔가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처분의 부작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안 하면 처벌받기도 하거든요. 네. 직무유기로 처벌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법률상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뭐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가 배상을 해주기도 하는데 공무원들은 근데 국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회의 이제 업무는 법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안 만들어주는 것 또는 정부가 정부 입법을 통해서 법령을 정비해주지 않은 것들도 어찌 보면 부작위, 입법의 부작위라고 하는데 그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에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ICO와 관련된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청구 역시도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